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쓰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매일 1시간씩 인생을 바꾸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소모적인 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은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가 없죠. 그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줄여줄 직원을 고용하고 외주 용역을 주죠. 어쩌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소득층은 시간으로 돈을 사고 고소득층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좋은 직장과 가까운 지역의 집값이 비싼 것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결국 시간으로 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돈으로 시간을 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시간은 그 흔적과 방향으로 남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미숙님이 그 소중한 시간을 성공예감에 투자합니다라고.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만큼 알찬 소식 많이 전달해 드려야죠. 자,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도 나가고요. 올해 상반기에요. 서울에서 새로 공급된 아파트의 이것 경쟁률이 최고 250대 1에 달했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인 국민평형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균 점수가 사실상 만점 수준이었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만이 경쟁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걸 해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가입자가 한 달 사이에 17,000명이나 줄기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하고요. 이게 참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로또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이 제도 혹은 이런 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뉴욕 협상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이 커지면서 강세로 네. 마감했습니다. 다우 1.14, S&P 500 0.78, 나스닥 0.61% 상승세 마감했고요. 여기는 거의 매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테슬라 무슨 실적으로 움직이냐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적 봐야 되잖아요. 또 최근에 많이 부진해가지고. 그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2분기 매출 봤더니요.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습니다. 약 224억 9,600만 달러 한 31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니까 12% 줄었고요. 이게 줄어든 게 테슬라 역사상 최소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주당 순익 보니까 지난해보다 23% 급감한 40센트 기록했어요. 유럽에서 약간 반 테슬라 약간 움직임이 있으면서 판매 급감했고요. 북미에서도 판매 줄었고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급감했다는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익성이 줄어든 요인 중에 하나가 판매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받는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 이거 수입 줄었잖아요. 그리고 AI 및 기타 R&D 프로젝트에 진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늘었고요. 전기차 인도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 제품 계속 확장하고 있다. 올 하반기 더 저렴한 모델 만들겠다. 전기 트럭, 무인 택시, 전용 차량 개발하겠다. 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주는 내용이 컨퍼런스 콜에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인지 정규장에서 소폭 상승했거든요. 근데 장 마감 시간외고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4.4%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반면 구글 모에서 알파벳 역시 실적 내놨습니다. 네. 와, 여기는 클라우드 실적이 엄청 뛰면서 기대치 웃돈 실적 냈습니다. 매출은 964억 3천만 달러, 주당 2달러 31센트 순이익을 냈고요. 사실 광고와 검색 매출 좀 우려했거든요. 근데 이거 모두 기대치 뛰어넘으면서요. 지금 장 마감에선 1%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0.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0.6%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출발했고요. 이 방금 전에 코스피가 1% 넘게 올랐네요. 다시. 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잘 나왔죠. 아우,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와 6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좀 보니까 마의 영업이익 9조 원대라는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근데 그 9조 원을 넘어선 거죠. 왜 이렇게 장사를 잘했나라고 봤더니 역시나 HBM 요거 판매 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요 지금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37조 원 정도 거둘 걸로 시장 컨센서스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그 한 4분의 1, 예, 한 4, 9, 36 뭐 이렇게 되는 네네. 거죠. 오늘 주가도 좋고. 네, 그 이제 오늘 뭐 하이닉스 주가는 좋은데요. 이 2분기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1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게 0.5%예요. 네. 0.1%포인트 높죠. 그런데 여전히 0%대 성장이고요. 건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역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2분기 GDP 네.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그나마 좀 정부 지출로 좀 끌어올렸죠. 버텼고 네.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는 여전히 줄어들었고. 이 분위기면 진짜 0%대 성장, 1%대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약간 기대감이 있어서 1% 달성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요.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에 앞서서 일본이 그런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마무리할 때 약간 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카드로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지렛대 삼아가지고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도 이제 낮추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상호 관세율도 15%로 낮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일 한미 통상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카드로 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죠. 미국이 가장 요구하는 게 또 그거니까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정부 단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농산물 시장 확대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한다. 그리고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요게 이제 뭔가 우리가 협상 지렛대로 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또 미국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민감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아니다. 내부 갈등이 또 심해질 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가요. 다른 국가와 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 그러니까 대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관계가 엮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을 보자면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저율 관세 할당 물량 TRQ라고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할당한 물량이 13만 2,300톤 정도예요. 전체 32%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할당량 중에 미국을 늘리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줄여야 돼요.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TO 동의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국회 비준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역시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이게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거 허용하잖아요. 그럼 EU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이것도 해줘야 되네 만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산물 시장 그래도 뭔가 개방을 해야지 우리가 쓸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노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이요. 이미 국내에 수입되고 있고요. 이게 식량용 작물과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문제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판단인데 저는 약간 걱정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미국 쪽에서는 이거 갖고 안 돼라고 할까 봐 그렇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 일본은 5,500억 달러, 한 76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또 약속을 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열었는데 근데 이게 상당한 규모예요. 우리나라 거의 1년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도 낮췄잖아요. 그리고 EU도 이제 아직까지 딜이 완성된 건 아닌데 15%에 근접했다 뭐 이런 딜이 뉴스가 FT를 통해서 나왔어요. 유럽연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는 게 서로 경쟁하면서 맞부딪히는 그 시장인데 일본하고 유럽이 만약에 15%의 상호 관세라면 우리도 그거 받아야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중요한 게 자동차 시장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간 관세를 만약에 모두가 똑같이 20% 이러면 별로 우리 불리할 거 없다라고 봐요. 네네네. 물론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관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15 받았는데 우리가 더 받는다? 특히 이제 자동차가 문제인데 자동차는 이미 품목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25%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투자 확대를 하면서 끌어낸 게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이게 반으로 낮췄죠. 네, 25%인데 이거를 12.5%로 낮추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일본 수입차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율이 2.5%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가로 뭘 더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2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미국 시장에서 뭐 다른 여러 나라 차도 있겠지만 사실 일본과 가장 경쟁하는 차가 바로 우리 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처럼 낮추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15% 자동차 부분에 관세를 얻어냈다라는 그 뉴스에 대해서 국내 업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대, 하나는 우려. 기대는 뭐냐? 이제 우리도 25% 아니고 아하. 15쯤 받겠네? 라고 생각한 이제 관세가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럼 아무래도 우리 수출의 그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게 절반이 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생각보다 덜하겠네라는 기대감인데 반대로 우려감이 있습니다. 우려감은 뭐냐? 우리는 일본처럼 못 낮출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에요. 일본만큼 못 낮추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사실 뭐 우리 그 현대차 기아,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일본은 도요타 혼다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모델 차급 가격대 다 비슷합니다. 네.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미국 시장 최대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낮추는데 우리 못 낮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낮춰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제 뭘 내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어쨌든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개방 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 규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세 말고 비관세 네,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개방을 해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4월에 뭐라 그랬냐면 그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한국과 일본 최악이다라고 하면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2%는 한국에서 생산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런 비관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거지. 이렇게 미국 차가 안 팔릴 수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웬만한 장벽 다 낮춰줘도요. 미국 차 자체가 경쟁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낮추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낮춰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25일에 네. 2+2 그 고위급 협상이 또 이어지니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도 또 들어볼게요. 그리고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됐고 아마 빠르게는 22일부터 이게 지급이 되고 벌써부터 이제 쓰시는 분들 나타나고 있고 더 신기한 건 벌써 그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있어요. 일단 뭐 22일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받으신 분들 20일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편의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고기류
간편식 매출 급등했습니다. GS25 같은 경우 국산 쇠고기 매출 한 달 전보다 180%가 늘었습니다. 돈 있으면 소고기 사 먹겠지. 맞습니다. 예, 딱 사실 그러네. 그 CU 있잖아요. 여기서도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는 간편식 카테고리가 24% 정도 매출 증가율이 늘었고요. 편의점에서 봤더니 먹거리, 생필품 위주 소비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식 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거 받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주로 먹거리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측에서도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이때 보니까 정육류 라면, 즉석밥 요거 많이 매출이 늘었더라.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벤트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1+1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 할인이라든지 하면서 아마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여행지 상권 빼면은 주거 상권 내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 받아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쓰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또 업체에 요청한 게 있다면서요. 이게 그 지난 재난지원금 때 나왔던 건데요. 이 편의점에서 애플워치 같은 걸 사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런 거 팔아요? 그런 거 팔았어요. 무슨 워치류를 팔고 이게 약간 비싼 전자기기 근데 있잖아요. 고가품이나 수입품. 네. 근데 요게 우리가 소비 쿠폰을 주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취지와는 조금 좀 어긋나는 안 면이 맞죠.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편의점 측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워치 등 고가 대기업 전자제품이나 외국산 주류 요거를 이제 소비 쿠폰과 연계해서 판촉 행사, 프로모션 요건 좀 자제를 해달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들어와서 그거를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계산할 때 소비 쿠폰 이거 카드로 내밀면 거절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최소한 이제 프로모션은 하지 마라.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재난지원금 때 편의점 측에서 이게 주류 같은 걸 이제 판촉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소비 쿠폰으로 외국 와인 사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지 네네네. 말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 편의점 측에서는 판촉 행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소비자 차원에서 들어와서 사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취지를 생각해서 기왕이면은 뭔가 이 정말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제품에 지출해달라라는 게 정부의 당부죠. 요거는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 취지에 같이 이제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또 소비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15만 원치 사가신 분이 있다고. 애연가 분들은 네네. 그 정부가 영화 할인권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요새 영화관 너무 안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 배포합니다. 이게 2차 추경에 271억 원 반영이 된 예산이고요. 네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기존에 왜 보면 그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있잖아요. 네. 장애인 우대 할인 있고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있고 기타 등등 할인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오, 그럼 더 많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인받아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짠테크 하시는 분들이 네네. 꼭 주신 챙겨 정보인데. 받으시길. 네.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죠? 이거 그냥 그 뭐지 CGV나 뭐 메가박스 이런 데 보면은 그 앱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홈페이지. 거기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렉스 아닌 단독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앱이 없다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요. 네네. 450만 장이랍니다. 일단 요거 앱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뭐 현장 가시는 받아야죠. 건 좀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지만 앱에서 그냥 일단 할인권 그러네. 받으시면 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450만 장이라는 영화 할인 쿠폰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빅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주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이 통장에 많이들 가입하시죠. 미리 약속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한데 사전에 신청해서 참여 자격을 얻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이것 당첨자의 평균 점수가 사실상 만점인 84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도
이 참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요. 그 두 글자인데 0197님이 저는 포기했어요. 사실상 로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9784님도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이 없다니 정말 서글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진짜 지나가다가 그 많은 아파트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박수경 님이 서울 외에는 마이너스 P라서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4684님은 이거 당첨돼서 집을 사서 곧 2년이 됩니다. 보통 한 2년 반, 한 3년 조금 안 돼서 입주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또 그 확률을 또 뚫고 당첨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7477님도 저희도 이거 해서 당첨돼서 결혼하고 17년 만에 집장만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 안 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이루시는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이게 참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좀 서글픕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에는 좀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와 여러분의 추억담 의견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SNS 얼마나 활용하세요? 캐피오스 데이터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 60%가 하루에 평균 2시간 26분씩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라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상에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SNS인데 또 시대별로 참 많이 변해왔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PT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는 역시나 이제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PC 통신 시절부터 어디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우리는 SNS는 너무 익숙하니까 잘 이제 공기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PC 통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폐쇄적인 서비스예요. 왜냐면 친구 신청이 없으면 그리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전에는 이제 폐쇄적이지는 않았지만 접근성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BBS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BBS. 전자 게시판. 예. 네. 게시판, 대화방, 자료실을 사용하던 이제 텍스트 기반 자료실? 서비스가 예. PC 통신인데 그 사이트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같은 PC 통신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리안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천리안 서비스 사용 인구 100만 명 돌파한 것이 1997년이고, 근데 이 천리안이 2024년에 푸털 버전 서비스도 좀 종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PC 통신이 유행할 때는 우리가 막 인터넷과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잖아요. 이제 모두를 어떤 배타성도 없이 평등하게 연결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웹 커뮤니티 시대가 열려가지고 다음 카페, 세이클럽, 아이러브스쿨, 프리첼, 요게 이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좀 짧은 전성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세이클럽, 프리첼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그중에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참 사회적으로 반향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웹 커뮤니티인데 아이러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막 500만 명까지 회입이.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죠? 1999년이요. 99년에. 네, 이제 가입할 만큼 신도롬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서비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릴 적 친구 찾기잖아요. 그렇죠. 친구 찾기. 반갑다 친구야. 예.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개인 이동 통신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연락을 하려면 뭐 편지를 써야 되고 집 전화 주고 번호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으니까 이게 한번 나왔을 때 어렸을 때 친구 찾기가 신드롬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수명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를 타니까 동창 찾기 말고 애인 찾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회생을 바라보았으나 네. 이제 그것만 목적으로 개발한 다른 웹 데이트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근데 이때 새로운 네트워크가 한 번에 확 생기면서 동창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가 신문에 되게 많이 초등학교 실리고. 동창 만나서 다시 연애하고 네. 결혼하고. 예. 그 또 사회면에 실릴 만한 사건 사고도 좀 생겨가지고 좀 이슈가 많았고 2000년대 초반에 네. 정말 붐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인데 학창 시절에는 다 같이 1학년 1반, 2학년 1반 이랬잖아요. 또 오랜만에 만나서니까 사회적 지위가 또 많이 벌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열등감으로 좀 형사 사건도 있고 그랬었던. 네. 근데 이게 큰 유행을 탔던 게 벌써 20년이 넘게 지나서 네. 한 세대 타고 요즘에 다시 나오면 다시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요새는 서로 연락을 다 하고 그러니까 SNS를 같이 계정 교환을 하는 것부터가 친구의 시작이니까 동창 옛날에는 찾기가 이사 가서 주소 달라지고 집 네. 전화번호 달라지면 연락 못했는데 네. 그런 시절은 또 완전히 아니니까. 반대죠. 아이러브 스쿨이 나왔으면은 싸이월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파도 좀 타셨습니까? 네, 저는 쌀을 안 하는 그 세대가 비주류 아니셨나? 그 세대였는데요. 예. 약간 비주류 감성. 좀 파도를 덜 타셨네. 네. 도토리 뭐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죠, 진짜. 그쵸,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청소년과 문화의 아이콘이었는데 그 도토리라는 사이버 화폐로 관계하고 경제 시스템을 결합한 굉장히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미니홈피를 잘 꾸미면 관계가 되게 풍부해지는 그런 이제 돈으로 관계를 사는. 선물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혁신적이었던 서비스가 이 미니미, 아바타하고 미니홈피 그리고 지인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촌 기능 이게 SNS의 핵심이잖아요. 일촌. 네, 역시 일촌. 예, 그리고 이제 친구의 친구에게 방문할 수 있는 파도타기였는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따로 이름을 따로 이름을 짓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해진 기능들이고 이때 또 같이 좀 유행을 탔던 게 아까 시작을 했던 게 한메일 같은 웹메일하고 포털 블로그 같은 1세대 UGC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저 생성 콘텐츠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유저 콘텐츠가. 네. 그 싸이월드 하면은 그 도토리 빼놓을 수 없고 도토리로 제일 뭘 많이 샀느냐. 스킨 아니면 배경음악. 네. BGM. 네. 그래서 그 배경음악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맞아요. 어떤 거 설정해 놓느냐. 이거 들어볼 수 있네? 이 기타 반주만 딱 나가도 사람들이 알죠. 그때 그 감성, 20여 년 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심사숙고하면서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용자 수 같은 것보다도 사실 실제로 진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가 바로 이 배경음악 매출인데요. 이 미니홈피 전성기가 2002년부터 한 2009년 정도예요. BGM 유료 결제의 위력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미니홈피 BGM으로 잘 나가는 음악은 이제 뭐 국내 음악 차트 지수는 물론이고 방송 순위나 음반 판매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2005년에는 애플 아이튠즈에 이어서 2위 디지털 음원 매출 시장이었어요. 글로벌에서도. 와, 음원 매출 시장에서 싸이월드 자체가 글로벌 2위까지. 네. 그래서 2008년 6월 보면은 누적 3억 곡 판매 돌파를 했었고요. 곡당 한 5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500원도 되게 비싸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골랐었어요. 고르고 골라야. 네, 그때 음원 매출이 총 한 1,500억 원 규모 정도 됐었고, 근데 2008년에 1,50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경기도가 당시에 경기도 공공교통에 지출한 지원 예산 전체 금액하고 같았습니다. 1,500억. 네, 최다 판매곡이 박효신의 눈의 꽃 54만 번 결제됐고요. 그리고 그밖에 인기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의 Y.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미스에이 배드것 굿걸 정도였습니다. 박미영님도 이 노래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게 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게 됐어요. 네. 인기가 확 꺾였죠. 이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2011년에는 이제 가입자 3,200만 명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3,200만 명? 이게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급격한 커브를 그리면서 하향세를 그렸는데 2011년이 정점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67%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게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인구 100명당 스마트폰을 67대 쓴다는 뜻으로 2008년 0.9%에서 순식간에 한 3년 만에 74배 급증을 한 지표인데요. 이 말인즉 이제 74배의 속도로 기존 웹 커뮤니티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이제 싸이월드 포함해가지고 하향세를 그렸다는
뜻이죠. 이 모바일 시대를 너무 따라가질 못했던 네, 거죠. PC 네. 시대는 잘 됐습니다만 맞아요. 이 싸이월드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거 내가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네. 다시 해보겠다. 네. 재개하겠다. 정말 많이 반복은 했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되죠. 안 됐죠. 이제 모바일에 알맞은 플랫폼도 아니고 이미 다른 SNS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한 SNS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느 한 기능만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좀 깊이 발전을 시킨 SNS들이 이미 있던 후발주자들이 이미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9년 10월 12일에 도메인이 완전 종료가 됐고요. 이게 뭐 수익을 내야 하는 서비스니까 추억이 그리웠던 사람들도 이제 한 번 추억을 소비하는 용도로 이제 조금 접속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태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당시 이제 싸이월드 재개하겠다 하는 뭐 몇 맞아요. 년도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까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었는데 그때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메타버스 넣으면 조금 더 잘 올라가고 그런 시절이지만 네. 실제로 이용을 해야 하는 3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이제 싸이월드 학창 시절에 썼던 그거랑 메타버스가 다른 게 뭐냐, 3D인 게 다르냐.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언론에 많이 타니까 그리고 재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용으로는 접근을 했다. 이런 반응이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메신저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PC 시절에 맞아요. 버디버디, 네. 네이트온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었고. 네, 네. 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MSN 메신저 포함해가지고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인스턴트 예, 메신저? 그때는 그거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버디버디부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PC 앞에 앉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사람이 뭐를 보내는 거를 알람창이 뜨는 게 그게 인스턴트거든요. 네,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버디버디부터는 인스턴트 메신저라기보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버디가 사실은. 이제 친한 친구라는 뜻이니까. 왜냐하면 프로필이 있고 친구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버디버디부터는 이제 UGC가 공유가 되고 검색할 수 있기도 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SNS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버디버디는 200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SN을 추월을 했고요. 가입자 1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아이디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 요소였고요. 맞아요. 네이트온은 2006년부터는 싸이월드가 연동되어서 또 이제 SNS였고요. 둘 다 메시지나 대화명이 타임라인이나 일기처럼 좀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전환이 지연되면서 또 이것도 주류 지위를 상실을 했죠. 그런데 싸이월드는 SNS라기는 좀 어렵고 네. 버디버디를 실질적으로 SNS로 봐요? 싸이월드도 SNS죠. 네. 그런데 뭔가 즉흥성, 네, 연결성 네. 이런 고리 측면에서 보면은 네. 메신저 서비스를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네, 활발하게 많이 써서 그럴까요? 진짜로 좀 보편적인 문화가 된 건 왜냐하면 그 사실 싸이월드도 SNS이기는 한데 네. 혼자서 조금 이제 그 다른 앱이나 다른 플랫폼 없이 다른 이제 네트워크 그 서비스 없이 혼자서 이제 좀 떠 있던 서비스였고 네. 버디버디가 인기가 있었던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SNS가 좀 많이 등장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시대가 접어들면서부터 있었으니까 버디버디나 네이트온부터 조금 더 SNS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보도할 때는 단어나 용어의 정의를 함께 좀 소개해주곤 하는데요. 2005년에 우리나라 디지털 타임스에서 처음 소개할 때 SNS를 친구나 지인 등의 소개가 없으면 방문할 수 없는 초대형 교류 서비스인 인맥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소개를 했었어가지고요. 네. 인맥 네트워크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리멤버라든지 네. 또 네. 이런 걸로 또 바뀌어 있죠. 맞습니다. 아마 2010년 때 들어서부터일 텐데 네.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SNS의 일종의 패권이 외국 서비스로 확 넘어갔죠. 맞아요. 트위터 이런 걸로요. 네네네. 사실 뭐 X라고 하는데 X가 예, 입에 지금은. 잘 안 붙네요. 그렇죠. 네. 트위터. 이제 이게 200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트위터가 2010년에 이용량이 폭발합니다. 이제 SNS가
개발이 되면서 하나의 강점을 깊게 개발하는 서비스로 쭉 계속 갔는데 트위터는 당시에 실시간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익명이 좀 보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순간의 감정을 포착하기 쉬웠는데 이 빨리빨리 느낌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한 해 34배, 그러니까 34배 성장을 했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 40자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보다 한글이 훨씬 더 추격적으로 많이 말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용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첫 스마트폰용 SNS이기도 합니다. 실시간 트렌드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뉴스보다 더 빨리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 트윗이 참 편리했었죠. 근데 그만큼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쉽고 그리고 뉴스를 중심으로 의견 그룹이 생겨나기도 쉬워서 한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이게 또 피로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하루 51만 건 이상 선거 관련 트윗이 있었고요.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위터 중심으로 좀 집회 참여가 이뤄졌어서 이제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어떤 한 축을 담당을 했었죠. 이제 앞으로도 특수한 기능을 하는 미디어로 좀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SNS를 무시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또 보고 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좀 도전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이버는 미투데이하고 블로그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미투데이 뭐 모바일용 마이크로 블로그인데요. 2007년에 실시해가지고 2014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랑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또 블로그는 SNS라고 했을 때는 좀 느린 감이 있는데 근데 요새 다시 좀 트렌드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록들을 남기는 데는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그렇기도 보고 있죠. 하고 이제 AI가 이제 좀 발전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긴 글이 그 공급자 측면에서 많이 좀 필요해졌어요. 학습 왜냐면 용도로도 쓰이고. 쇼핑 서비스하고 연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화가 문제라면 문제인데 다시 좀 트렌드가 돌아왔고요. 자, 카카오 SNS인 카카오 스토리는 아직 잘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용을 하시는 세대가 좀 장년층 이상이죠. 카카오톡 말고 다른 SNS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거기에 락인 되셔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 SNS로 가장 큰 기업이 메타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갖고 있고 네. 국내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2010년대 무척 인기가 있었고요. 실명 기반 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글로벌 SNS다. 이게 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룹이 좀 이제 느슨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대학교 대나무 숲이 그때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뉴스피드도 좋았고요. 특히 함께하는 친구의 기반의 친구 추천이 대학생들 네트워킹에 굉장히 적합했는데 2014년에는 24세 미만 이용률이 71%까지 이르렀지만 2022년에는 33%로 줄어서 지금은 이제 40대의 SN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페이스북은 좀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으로 가버렸고 네. 앞으로 이 SNS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조금 더 계속 이제 개인화가 좀 심해지겠죠. 개인화. 네, 사실 지금 인스타그램과 틱톡으로 많이 가 있지만 이것도 또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어서 이제 스냅챗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그냥 기성 세대가 이용하는 SNS를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근데 기성 세대 네트워킹 그룹에 끼기도 진입 장벽이 있을 뿐더러 끼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개인화가 되고 계속 파편화가 되고 점점 더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SNS지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나로 이제 해산되는 이제 파편식으로 갈 거고 탈중앙화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취향 중심, 화려한 비주얼과 짧은 동영상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쪼개지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변하듯이 네. SNS도 나이를 먹고 네. 변하고요. 유행도 변하고요.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현지 시각 2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2+2 고위급 관세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도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5% 증가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빔 확대 판매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조 2,1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8.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22조 2,320억 원으로 35.4%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빌려달라는 말 어떻게 쉽게 잘 입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야 이제 갚아야지라는 말을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괜히 돈 얘기 잘못 꺼냈다가 관계가 깨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돈 얘기를 왜 이렇게 꺼내기 힘들까?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빌려달라는 얘기 어렵죠? 이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물론이죠. 네. 심리학 배우시는 분들도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네. 뭐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막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난 아니면 이제 친지들끼리도 돈 얘기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네, 그렇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예. 이 돈이 경제적인 능력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민한 영역이니까.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건드리니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관계에서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체면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잘난 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네. 의상하기 쉽고 맞아요. 돈 얘기 때문에. 네.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더 중요한데 친구가 그 정도도 못 빌려주냐? 뭐 이런. 네. 이 원래는 그냥 친구잖아요. 예.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같이 들어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관계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원래의 관계가 좀 변질될 수 있고. 네. 아니 근데 이건 또 그래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어렵지만 내가 빌려준 돈이 있을 때 네.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돌려받을 때가 또 더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내 돈인데 맞아요.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왜 또 쉽지 않을까요? 내 돈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돈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부담이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정확하게 문서로 썼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 관계적인 부담 없어요. 심리적인 부담도 없고. 네. 근데 사인 간에 이 빌려주고 빌리는 건 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마치 이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뢰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해서 이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과 빌려준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두 개의 손실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이 비교를 해야 돼요. 딜레마네요. 네. 곽정은 님이 왜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 돈 빌려간 사람들이 더 당당해 하면서 잘 안 갚는 걸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이거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일단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네. 고민 많이 하지 않고요. 네. 사실을 있는 그대로 2주 전에 20만 원 빌려준 거 이번 주에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액수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빌려준 거 언제쯤 줄 수 있어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거 되게 안 좋아요. 나도 힘들어. 네네.
이런 거 안 되고. 네. 왜냐하면 그 빌려준 사람의 시간과 빌린 사람의 시간은 같지 않아요. 아, 심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김준호님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너무 힘드네요라고 보내주신 거 보니까 돈 좀 빌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액수 시간. 네. 너 딱 한 달만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한 달 다 돼간다. 네네. 이달 말일까지야 300만 원 돌려줘. 네. 그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거절을 잘 하시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애초에 네. 돈 빌려달라고 누군가 하면 네. 이때 또 거절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또 망치면 안 되고. 그렇죠. 빌려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거절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거절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서로에게 상처 안 주고 안 받고 거절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약간의 상처는 감수해야 돼요. 어차피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든 상처 주지 않고 싶어. 이래서 희망 고문하게 되거든요. 아, 너 어떻게 돈은 다 마련됐니? 막 그렇게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찾아볼게. 혹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게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지 나중에 그 시점이 돌아왔을 때는 야, 너 나 찾아본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 했을 때는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잃기 싫고 돈도 잃기 싫고 상처도 주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충족할 수는 없다는 없습니다. 거네요. 네네. 어차피 돈을 빌려달라고 그 친구가 했을 때부터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부터 살짝 이미 상처는 난 거고 그렇죠. 네. 받을 때도 어쩔 수 없고 네. 왜 우리가 상처 다 낳고 나서 이제 반창고 뗄 때도 좀 아프듯이 그렇죠.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네요. 아, 이장호님이 먼저 빌려달라고 합니다. 선공. 이거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3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마침 나도 돈 필요한데 어떻게 나 1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야, 하여튼 이거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네. 또 하나 매번 네. 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고. 네. 아, 돈 때문에 힘들어. 돈이 안 벌려. 아니면 뭐 돈을 뭐 이번엔 잘 벌었는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되게 좀 속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저는 돈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모든 가치 평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하는 거는 모든 가치를 그 금전적인 걸로만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세상에 평가할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로지 돈으로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도덕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겸손과 검소함이 미덕입니다. 그럼 내가 계속 돈 얘기를 하고 돈 자랑을 한다? 겸손도 검소함도 다 해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 속된 것처럼 속물처럼 자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모든 걸 다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하면 제가 왜 같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돈은 도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뭐 광고에서 나왔는데 아들과의 어떤 경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돈으로만 자꾸 바꾸면 경험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 모시고 좋은 데 갔어요. 그랬더니 이 돈이면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찬물을 확. 네. 그리고 유명한 음식점에 어떻게 어렵게 갔는데 이거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고 자꾸 돈으로만 바꾸면 그 둘 간의 경험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뭐 한 10만 원짜리 식사라도 그거를 내가 지난번에 15만 원짜리 대접했는데 이러면 또 관계 나빠지는 거고 네. 같이 컵라면을 먹더라도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저 뜨거운 물을 받아다 주네 하면 그렇죠. 고마운 거고 네.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네. 정말 한 푼도 손에 안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칼같이 뭐 할 때마다 네. n분의 1.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또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얄밉긴 합니다만. 그렇죠. 손해 보고 싶지도 않고 손에 끼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나눈 게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수치적인 정확함이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눈에 분명히 보이니까 공정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괜히 막 고민할 필요도 없고 특히 이제 손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네.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 네. 6549님이 저는 딱 잘라 거절합니다. 25년 전에 그걸 못해서 돈을 잃고 친한 친구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3명이 피자 8조각 먹었으면 3조각, 2조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자는 왜 8조각이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 집값 얼마 올랐다. 네. 나 비행기 탈 때 항상 비즈니스 탄다. 아니면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다. 네. 특히 막 자기 입으로 막 자기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떤 심리입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계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 탈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소속감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게 소속감이에요? 네. 일종의 막 계층을 일부러 맞아요. 두려는. 네네.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니, 대단하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가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가치로만 모든 걸 평가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꾸 본인이 메고 나오는 가방으로 맞아요. 본인의 네. 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약간 속으로는 좀 그냥 안쓰럽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네. 없이.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그런데 네네. 건강하게 이제 좀 마음을 다듬는 방법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돈 원하거든요. 많이 벌고 싶고. 있는 그대로. 네. 감정적인 부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돈에 대한 대화를 평소에 조금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그리고 아까 김이슬님이 오늘 전화해야겠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돈 빌려준 친구한테 전화하실 것 같은데 배운 거 좀 써먹으세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강남에 상속받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의외의 사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